몽골을 통일한 징기즈칸은 1211년 금나라로 쳐들어가 1215년 마침내 금나라 수도 중도를 포위 공격해 함락시킨다. 그 후 금과의 길어지는 전쟁을 신복 무카리에게 맡기고 몽골로 돌아간 징기즈칸은 1218년 눈길을 돌려 이번에는 보다 넓은 세상을 열기 위해 사절단을 호라즘 제국에 파견한다. 애초 그는 모든 면에서 상대하기 벅찬 호라즘 제국과 당장 전쟁을 할 마음은 없었고 그보다는 통상을 통해 경제적 실리를 챙길 생각을 하였다. 그는 호라즘의 술탄에게 친교의 제스처로 사절단을 호라즘 수도 사마르칸드에 파견한다. 그런데 사절단을 맞은 술탄의 충복이자 오트랄 성의 태수 이날츠크가 징기즈칸의 성의를 어처구니 없이 오해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사절단을 징기즈칸이 보낸 간첩으로 판단하고 가지고 간 보물은 빼앗고 사람은 죽여버리는 어리석은 짓을 자행하였다. 당시 몽골에 비해 훨씬 광활한 영토와 인구를 가진 이슬람을 상대한다는 것은 징기즈칸으로서도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어서 선물 보따리만 뺐고 자신이 보낸 사절단을 죽였다는 소리를 듣고도 징기즈칸은 처음에는 뭔가 오해가 있다고 여기고 다시 사신을 보내기로 한다. 하지만 2차 사절단마저 죽이거나 조롱하듯 수염을 깎아서 돌려보내자 징기즈칸은 마침내 이슬람에게 전쟁을 선포하게 되었다. 그는 1219년 차가타이, 오고타이를 거느리고 중앙아시아의 패자 호라즘 정벌을 시작한다. 이번에는 몽골 특유의 속전속결로 오트랄, 우르겐치, 사마르칸트까지 초원에 복된 도시들이 쑥대밭으로 돌변하고 호라즘이 폐허가 되는 데는 불과 2년이면 좋겠다. 이 전쟁에서 눈에 띄는 것은 오트랄을 함락시킨 몽골군이 성주 이날츠크를 사로잡아 죽인 엽기적인 방법이다. 몽골군은 자신들이 보낸 사절단을 죽인 이날츠크의 눈과 귀에 무지막지하게 펄펄 끓는 은을 부어 죽인 것이다. 몽골군의 잔인성은 익히 알려진 것이긴 하지만 그들이 휩쓸고 간 초원의 도시는 건물은 물론 사람마저 흔적이 사라져버렸다고 한다. 아무튼 당시 전쟁이 얼마나 참담했던지 전쟁이 끝난 지 수백 년이 지난 뒤 이 초원 도시를 여행한 여행자들은 그때까지도 파괴된 도시엔 해골만이 뒹굴 뿐 인기척을 느낄 수 없었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다. 그런데 이 사륙과 폐허의 전쟁 한가운데 마치 오아시스처럼 징기즈칸이 그 당시 유명한 도교 도사 구장춘과 만난 일이 있었다. 이것은 징기즈칸이 잔인한 사륙자라는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아이러니하면서도 실로 징기스칸 또한 한낱 인간이었음을 느끼게 하는 일이기에 그 일화를 이야기해보기로 한다. 중국 모택동 시절 그들은 유교나 불교보다 도교에 훨씬 호의적이었는데 그 덕에 도교 사원은 문화혁명의 광풍 속에서도 피해가 덜한 편이었다. 그 당시 살아남은 도교 유적지 중 북경의 백운관이 유명한데 거기 모셔진 이른바 전진칠자 중 한 사람이 장춘진인이라 불린 구장춘이다. 호라즘을 칠 당시 구장춘의 소문을 들은 징기즈칸이 그를 초대한 적이 있었다. 사실 구장춘은 금나라 황실에서 몇 번이나 만나자고 초대했지만 거절한 사람인데 어쩐 일인지 징기즈칸의 초대에는 거절하지 않고 길을 나선 것이다. 그는 73세의 나이에 제자 18명을 데리고 1220년 2월 산둥 라이저우에서 중앙아시아 사마르칸트로 출발한다. 고령의 나이에 가는 데만 무려 2년이 걸리는 여행길을 올랐던 구장춘에 의하면 그의 눈길 가는 곳곳에 해골이 뒹굴거나 시체가 보였고 또한 몽골식 천막이 초원 곳곳에 마을처럼 만들어져 있는 게 일대 장관이었다고 하였다. 구장춘은 오랜 여행 끝에 마침내 징기즈칸을 만났다. 이때 징기즈칸은 자신이 구장춘을 부른 이유를 한마디로 압축해서 물었다. 영생불사가 가능한가? 이미 쉰을 넘긴 징기즈칸은 아마 진시황처럼 영생불사를 꿈꾼 모양이다. 권력을 쥐니 자연 영원토록 쥔 것을 놓고 싶지 않은 것이 또한 인간의 어리석음이라 할 것이다. 구장춘 역시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도사답게 담담하게 답했다.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도 피할 방법도 없습니다. 다만 오래 사는 방법은 있습니다. 구장춘이 생각한 것은 도교식의 양생법이었다. 도교에서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몇 번 숨을 쉬다가 죽을지 미리 정해진다고 여기기 때문에 오래 살려면 되도록 숨을 가늘고 길게 쉬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구장춘의 답에 징기즈칸은 실망하긴 했지만 자신의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는 구장춘이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다. 그는 구장춘을 선생으로 인정하고 질문을 계속한다. 천하를 통치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에 구장춘은 하늘을 받들고 백성을 어여삐 여기는 것이라고 답한다. 그가 이때 노자의 통치술을 징기즈칸에게 가르쳤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어쩌면 도교의 양생법을 말하면서 슬그머니 장자를 끼워 넣었을 것이다. 1200년대의 어느 날 달빛이 초원을 밝히는 가운데 일자무식 징기스칸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철학 강의를 듣고 있다는 것이 제대로 상상이 되는가. 그날 징기즈칸은 3년 동안 울지도 날지도 않는 새에 대해 들었을지 모른다. 그 새가 대붕이라는 것과 대붕이 날기 위해서는 바람이 쌓여야 한다는 것, 그리고 구장춘으로부터 은연중에 당신이 바로 대붕이란 암시를 받았는지도 모른다. 구장춘과의 만남이 얼마나 마음에 들었던지 징기즈칸은 그날 이후 도교 시설과 도사들에게 부역과 세금을 면제시키고 구장춘에게 중국 도교 전체를 관장하도록 만들었다. 이때의 서역 여행을 구장춘의 제자 이지상이 기행문으로 남긴 게 있는데 장춘진인 서유기가 그것이다. 이 기행문은 1220년 산둥을 출발할 때부터 1224년 다시 연경으로 돌아온 4년간의 여정을 기록한 것이다. 당시 구장춘은 도교 도관인 태극궁에 머물며 자신이 경험한 것을 제자가 받아 쓰도록 구술하였다고 한다. 아무튼 일자무식 징기즈칸이 높은 경지의 수련과 학식을 갖춘 도교 도인에게 보인 언행은 그가 단순 무식한 정복자가 아니란 것을 암시하고 있지 않은가. 아닌 게 아니라 징기즈칸은 자식들에게는 반드시 그를 가르쳤다고 하니 이 잔인한 정복자의 내부에서도 자신이 살아온 세상 밖의 문명에 대한 상상 이상의 열망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억측을 해보게 된다. 아마 그는 경우에 따라 무는 무보다 강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칼로 정복은 할 수 있지만 칼로 정복지를 다스릴 수는 없는 것이니 말이다.